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설에게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51회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 앞서 오른쪽에 있는 FAT 2급 요약집 이 부분과 FAT 1급 요약집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훨씬 학습 효율이 높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론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풀기 전에는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실무 화면의 여기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확신이 안 드는 문제만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목적 적합성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요거 세 가지 기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도 적색입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신뢰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하고 표현의 충실성이 되겠네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검증 가능성, 중립적이어야 한다. 중립성. 자, 이 세 가지는 신뢰성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4번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회계 1급 요약집 8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보고의 다음 중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 정확한 말이네요. 재무제표 5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3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 부채를 말하게 되고요. 요 두 가지는 뭐 재무상태표를 말하게 되고 손익계산서를 의미하게 되며 현금흐름표를 의미하게 되며 자본변동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재무제표 5가지에 이렇게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주항공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매입시 수수료와 매각시 수수료에 관련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처리는 살따팔포이며 나머지 모든 주식의 수수료는 살포팔포가 되겠죠. 살따팔포, 살 때는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따로 적고 팔 때는 처분이익에서 빼거나 처분손실에서 더하고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지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살따팔포이며 매도 가능증권이나 자기주식, 사채 이런 것들은 살포팔포,
살 때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 안 적고 팔 때도 수수료 비용 적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월 1일입니다. 주 공인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하여 50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구입 시 수수료는 이렇게 수수료 비용 따로 적어야 됩니다. 다음 5월 1일 위 주식을 1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관련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690만원이 되겠네요.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일단 단기 매매증권 이것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와야 되겠죠. 현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690만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200만원이 아니라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고 19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19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처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물리적인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인 형체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이 되겠네요. 두 번째,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용역이란 노동력을 말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다. 자, 보기 4개 중에서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우리 회계에서 빗자로 끝나는 것 중에 비용이 아닌 것이 딱 하나 있죠. 개발비,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상표권, 영업권, 권리죠. 무형자산 맞습니다. 연구비는 아니에요. 연구비는 경상, 연구, 개발비로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상표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아무 때나 찍고 컨트롤 F 상표권. 자, 나와 있네요.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223번이네요. 자탄을 한번 눌러볼게요. 유동자탄, 그리고 비유동자탄. 자, 여기에 보면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은 231번부터 250번까지인데 상표권은 233번이죠. 예, 그래서 무형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업권도 한번 찾아볼까요? 컨트롤 F 영업권 231번이죠. 예, 231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개발비 컨트롤 F 개발비. 자, 찾아졌죠. 239번 무형자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문제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정과목 및 지구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 보셨더라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FAT 1급은 계정과목 및 지구등록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최소 2문제 정도는 맞히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무형자산의 특징 꼭 좀 익혀 주셔야 되고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5번 다음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료이다. 예, 대손충당금이네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자, 추정액이란 말은 얼마가 설정되는가, 설정.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손충당금이 10만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뭐 30만원을 더 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금액이 추정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T자 계정이네요. T자 계정 해석하는 방법,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계정과목이 있고요. 이렇게 계정과목과 현금 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것이 차변에 있을 때는 분계를 할 때 반대편 대변에 가고요.
비어있는 부분에는 위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현금 40만원이 나갔으며 상품이죠. 상품 40만원짜리를 현금 40만원 주고 매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날짜별로 볼게요. 전기 2월 13만원, 대손 충당금이 작년에 설정한 금액이 13만원이 올해 넘어왔습니다. 자, 7월 6일 거 볼게요. 차변에 있네요. 이 금액이 어디에 와야 되겠다? 대변에 오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따라서 대손 충당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들고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었네요. 이거 대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외상 매출금 3만원이 줄어들고 대손 충당금이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외상 매출금 3만원 이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 처리했습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13만원에서 3만원 꺼내었었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입니다. 12월 31일 날 볼게요. 자, 12월 31일 대손 상각비가 대변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12월 31일 날 결산을 했네요. 결산 때 대손 충당금 금액을 얼마 더 설정했다? 10만원을 더 설정했네요. 자, 따라서, 자, 요 내용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10만원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20만원 차기로 이월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기말이네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되겠다? 20만원이 되죠. 제가 추정액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추정액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대손 충당금 예상액의 얼마인가를 물어본 문제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주항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2년 말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항상 시험 치실 때는 년, 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7월 1일 날 기계장치 500만원에 취득하였네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이며 월할 상각이네요. 그러니까 이 월할 상각은 한 달 한 달 계산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말 속에는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한 달 미만은 1개월로 보란 말입니다. 7월 10일 상거도 7월 1일 상거와 동일하고 7월 15일 날 구입한 것도 7월 1일에 구입한 거와 동일하다. 즉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7월 1일이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정액법, 월할상각, 이것이 이 문제의 키가 됩니다. 자,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요. 감가상각을 하는 주된 목적은 취득 원가 배분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액법입니다. 공식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는데요. 500만원 잔존가액 0원이라 그랬습니다. 5년 1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1년 감가상각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계장치를 몇 월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7월달. 그러면 6개월만 하셔야 됩니다. 100만원의 절반이 6개월이니까 절반인 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대충 읽으신 분은 2번 100만원을 하셔서 틀리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연과 월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 월은 꼭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은 주항공 휴대폰 도매업이네요.
경영 성과에 대한 자료이다. 경영 성과니까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가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김대리,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하였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과는 공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겁니다. 즉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올랐다 그랬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거예요. 그런데 올랐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매출이익에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뺏는 거는 요거는 내렸는데 아무튼 당기순이익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영업 외 수익이 증가되면 됩니다. 영업 외 수익이 증가되면은 올라가면은 총수익이 올라가게 되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빼기가 줄어들면 되겠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줄어들면은 총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1번은 영업 외 수익이 발생되든지 2번 영업 외 비용이 감소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 과장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되는 거 있었죠. 영업 외 비용이 줄어들면은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중에서 무엇을 찾으면 된다? 영업 외 비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급여나 여비교통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가 되겠죠. 판관비가 됩니다. 요거 혹시 800번대인지 모르시면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자 비용이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시 찾을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비유동자산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찾으시면 안 돼요. 꼭 전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F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찾아야지 찾아집니다. 931번이네요. 기타 한번 볼까요? 자, 기타에 보시면 영업 외 비용이 931번부터 960번까지입니다. 이자 비용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저 이 문제 보고 여러분들은 이거 답을 찾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했다. 이거 찾아라. 예, 답은 찾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하면 뭐 재산세 정도가 이게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 될 텐데요. 뭐 세금과 공과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상세, 뭐 확실한 그런 예가 떠오르지 않네요. 아무리 저거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금과 공과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네요. 자본적 지출은 생산능력 증대나 배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출이며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대부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현금 이렇게 되는데요.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자산 그리고 현금 이렇게 되겠죠. 즉
수익적 지출을 무엇으로? 자본적 지출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습이란 비용이 감소되겠네요. 그리고 뭐가 된다? 자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감소되고 효과는 비용이 감소되니까 과소계상. 정답은 4번이네요. 자산의 과소가 아니라 과대되죠. 왜? 비용이 자산으로 되니까 과소가 아니라 과대됩니다. 부채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순이익은 증가됩니다. 왜? 비용이 줄어들었죠? 여기 보겠습니다.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당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줄어드니까 빼기가 줄어드니까 당기 순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1번도 과소가 아니라 과대, 이것도 과소가 아니라 과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공식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공식만 조금 아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2월 말 재고자산은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이 키워드가 되고요. 물어본 것이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말 재고자산의 가액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선입선출법 한번 볼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되는 개념은 상대되는 개념은 구입선출법이 되겠죠. 요 내용도 좀 읽어 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월 1일 날 월초 재고 100개 1,000원입니다. 단위당 단가 1,000원. 2월 10일 매입을 했네요. 200개 1,200원짜리를 200개 매입을 했습니다. 자, 2월 20일 매출 200개네요. 그러면 이게 먼저 있었으니까 이거 100개와 이거 100개를 꺼내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거 100개가 남았죠. 100개가 남았고 1,2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12만원이 남게 되며 그리고 또 구입을 했네요. 100개 1,300원. 그러면 100개 곱하기 1,300원 하니까 13만원. 이거 두 개 금액을 다 더하면 25만원. 따라서 2월 말 재고액은 25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주항공의 수정전 잔액 시산표와 임차료 지급 내역이다. 임차료에 대한 결산정리 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요놈은 보니까 임차료니까 비용이죠. 비용이 되겠고 비용의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예요. 따라서 저는 결산이 회계의 꽃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TT 2급이나 전산 세무 2급에는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계정 과목은 임차료네요. 차변에 12만원이니까 자, 대변은 금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임차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7월 1일 날 했네요.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1년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7월 1일 날 임차료 지급한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이고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1년치 한 달에 10만원씩 6개월이니까 60만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서는 이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날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날이 만약에 임차료일 때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선급 비용으로 했었더라면 선급 비용 자산으로 했더라면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내용은 임차료에 관련한 말입니다. 크게 문제 없죠. 임차료는 무엇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임차료는 지급하죠. 지급한 내용이에요. 임차료 지급한 내용인가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임차료 지급한 내용이고요.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이날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거고요. 이날보다 뒤에 주면은 못 준 게 돼요. 문제에서 임차료는 몇 월 며칠 날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7월 1일. 그러니까 12월 31일보다 앞에 지급했죠. 그래서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돈은 얼마인가 찾아봅니다. 자, 7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줬을까요? 6월 30일 것까지 얼마? 12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이날부터 6월 30일 끝까지는 얼마? 60만 원. 따라서 임차료 60만 원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임차료는 계정 과목이 임차료고요. 자, 계정 과목을 만들러 갑니다. 먼저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용. 다음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자, 먼저 지급했죠. 그래서 선. 다음 가운데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니까 주는 내용이죠.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적어주고요. 상대 계정은 무엇이다? 임차료가 되겠죠. 돈은 얼마다? 6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차변의 계정 과목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조업과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조업, 법인, 부동산 매매업 등의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아니죠. 25일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은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사업장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지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요.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살고 있는 데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각호는 사업자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타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요. 임시 사업장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해당되죠. 3번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틀렸네요. 자, 여기서 핵심 키는 이거네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자,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공통점은 주 사업장 총괄 납부도 사업장이 여러 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도 사업장이 여러 개입니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입니다. 하지만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예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만 총괄해서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신고와 납부를 주 사업장에서 함께 합니다. 차이가 나죠? 다시 한번 더 차이점만 볼게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인 경우는 각 사업자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 따라서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고 총괄 납부니까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주 사업장에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여기는 빠져있지만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4번이 틀렸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틀렸죠?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이 차이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번 주항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2022년 1기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네요. 얼마인가?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이니까 요거의 10%가 되겠죠. 70만원 부가세 받았네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240만원입니다. 상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공급가액 100만원, 업무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1000cc 넘는 거 초과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죠. 불공입니다. 따라서 2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뺀 금액인 140만원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140만원에 10%니까 14만원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70만원에서 14만원을 빼면은 56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불공 사유 있죠? 이것들 반드시 아셔야 되며,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000cc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요. 아울러서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까지 승용차가 되고, 우리 이륜차 있죠? 오토바이는 125cc 이상이
승용차로 분류가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14번. 다음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 농산물이니까 그 자체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면세입니다. 책도 면세죠. 요거 과세입니다. 핸드폰 당연히 과세입니다. 자, 요거 생수라고 적혀있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수돗물은 면세가 맞습니다. 수돗물은 면세가 맞지만 생수는 정말 과세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세 종류 있죠.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는 과세입니다.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책도 면세가 됩니다.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예요.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사고 팔고는 면세예요. 땅을 빌려주는 거, 토지를 빌려주는 것은 과세지만 땅 자체, 토지 자체를 샀다 팔았다는 면세가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항공의 2022년 1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입세액이네요.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불공이 있다. 불공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인가? 이 말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직원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영상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 사유에 안 나와 있죠.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그렇죠. 명절 선물용 선물 세트 관련 매입세액, 이는 불공이죠. 접대비로서 그 자체가 불공입니다. 제품 운반용 트럭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 차는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만 따지면 된다 그랬죠. 화물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원재료 매입 관련 매입세액이네요. 세금 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누락됐네요.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인데요. 요거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자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있어야 된대요. 주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즉 주소는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면 이거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50만원과 400만원, 100만원이 매입세액 공제되네요. 6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영업용 승용차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가 출제가 되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또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나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여부를 나눕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이 차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택시업. 우리 택시를 영업용 택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 차 자체를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업이 영업용 승용차가 되며 이런 업에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FAT 1급에서는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가 출제되지 않죠. 대부분 비영업용, 대부분 업무용 승용차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용 승용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택시업, 렌트카업 이런 업종이 영업용 승용차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즉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구입하게 되면,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FAT 1급 출제 기준이 일반 상기업입니다. 물건을 사서, 상품을 사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출제되지 않죠. 그래도 다음에 레벨이 높아지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FAT 1급 51회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의 명중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